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형사사건이나 이런 데서 최적 형량에 대한 우리 경제수학자의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효율적인 범죄, 그러니까 범죄인들이 바라볼 때라고 하는 겁니다. 합리적인 범죄자는 기대 효용이 기대 비효용. 다시 말해서 본인들이 뭐 갈취를 하고 뭐 사기를 치고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이런 벌금을 맞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아니면 얼마만큼 자주 걸리느냐 이런 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기대 비효용보다 크게 될 때 합리적인 범죄를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최적 형량도 보는 거죠. 그래서 기대 비효용하고 사회적 비용, 다시 말해서 벌금을 딱 한번 대비해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범죄자들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기대 효용이 사회적 비용, 다시 말해 벌금이라든지 또는 각종 우리 그 벌금이라 이런데 해나가는데 보면 공무원, 뭐 경찰, 뭐 검찰, 판사 이런 데까지 가는 데에 우리 비용들이 있죠. 이것보다도 훨씬 더 크게 되면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적발률이 고정되어 있느냐 또는 가변인가에 따라서 다른데, 그래도 이게 전반적인 논리적인 어떤 수학적인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가정은 우리가 범죄를 했을 때 이득을 G라고, 범죄의 사회적 비용을 H, 범죄가 적발될 확률을 P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변이냐 아니냐는 거죠. 벌금을 F라고 하고 징역을 T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죄자가 수감되면 단위 시간당에 C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겠습니다. 밥 줘야 되죠. 뭐 줘야 되죠. 그 다음 범죄자 재산을 W라고 했을 때 범죄자가 인식하는 기대 손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적발될 확률 요거 있죠. P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벌금 PF죠. PF 더하기 그 다음에 징역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징역인데 징역의 시간당 비용이 있죠. 그래서 CT를 곱해주는 거죠. 그것이 확률적으로 P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범죄자가 인식하는 우리가 기대 손실은 이렇게 P 곱하기 F 더하기 C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범죄가 발생할 조건은 뭐냐면, 그러니까 범죄인들이 뭘 기대하느냐 하면 범죄 이득이 이러한 기대 손실보다 더 크게 될 때가 일어나는 거죠. 만약에 벌금만 부과하는 경우는 요 징역 T 값은 제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벌금과 징역 기준에서도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만약에 범죄자 재산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면 가난한가, 그러면 자기 재산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나뉘는 건데, 사실 요거는 우리는 그런 거는 아니죠. 실제 형량을 좀 더 늘리느냐 그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되니까요. 수학적으로는 이런 관점도 안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벌금이 클수록 좋은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벌금이 클수록 좋은가? 우리는 집행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집행비용은 아까 경찰부터 해서 검찰, 판사까지 쭉 들어가고 또 징역까지 달게 되면 이런 여러가지 집행비용. 그 다음 수평적 형평성이죠. 그러니까 최대 벌금을 가장 가난한 사람의 재산으로 제한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수평적 형평성인데, 근데 부자와 빈자 사이에 차등 벌금을 만약에 주게 되면 재분배 효과는 있지만은 있죠. 수평적인 형평성에는 좀 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이런 부분이 유전무죄, 뭐 무전유죄 자꾸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수평적 형평성 관점에서는 또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죠. 그 다음 비례성인데요. 범죄의 심각성에 비례해서 이제 벌금을 좀 부과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적발률이 작으면은 범죄의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이런 단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벌금이 클수록 좋다 하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오류를 범할 수 있죠.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벌금을 미부과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종 오류, 2종 오류 한 번만 더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이제 경제수학 관점에서. 자, 우리는 갓을 설정을 하는 기준인데요.
우리가 기무가설은 뭐냐면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가설을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1.56 같은 경우는 기무가설이 참인데 잘못 판단해버리는 오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불이 나지 않았는데 화재 경보가 울리면 안 되는데 화재 경보가 울렸을 때 우리는 1종 오류라고 하죠. 2종 오류 같은 경우는 기무가설이 거짓인데 옳다고 판단해 버리는 거죠. 자, 이런 거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좀 불이 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화재 경보가 울리지 않은 것이죠. 근데 1종 오류가 2종 오류보다도 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무가설에서 우리가 투약 전과 투약 후에 머리카락 수가 예를 들어서 같다라고 해보죠.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참이라고 한다면 회사는 좀 망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모든 기무가설이 참이면은 모든 수고가 무로 들어가는 이런 입장이죠. 그렇죠? 만약 이렇다면 자, 대립가설을 한번 보도록 하죠. 대립가설은 투약 후가 전보다 머리카락 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 대립가설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그 기무가설을 갖다가 기각하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대립가설을 채택하고 싶은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 이익단체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공익적인 입장에서 먼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종 오류가 사용되는 건데 1종 오류는 탈모를 치료하는 약이 실제로 효과가 없는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죠. 그렇죠. 2종 오류는 탈모를 치료하는 약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데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인데 1종 오류가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뭐 2종 오류는 회사만 좀 피해를 입으면 되고 또는 나중에 좀 알려져 가지고 그는 회사 입장에서 다시 매출을 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다수가 피해를 보는, 대중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종 오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1종 오류에서 유의 수준은 0.01 미만 이렇게 했을 때는 이 말은 약효가 없는데 잘못된 결론을 낼 확률이 1% 미만이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최적 형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